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균상 식육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요. 점점 치료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병이 사실 진단도 굉장히 어렵고 치료도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지금 환자분들을 진료하시고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피부과의 이우진 교수님을 모셨고 또 특히 균상식육종의 경우에는 이 피부 방사선 치료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환우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치료인데 정말 환자분들을 성심껏 진료해 주시고 계시는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의 송시열 교수님도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환우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윤덕형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피부 림프종, 드문 림프종이고 그 중에서도 균상식종에 대해서 여러 한우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균상식종이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치료를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피부과적으로는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종이라 그러면 우리 피부나 그 혈액이나 그다음에 임파선에 이렇게 림프구라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역 세포들이 악성화되어서 암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종은 크게 보면 호치킨 림프종이랑 비호치킨 림프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밑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호치킨 림프종이 있고 많은 수가 비호치킨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피부 림프종은 여기 비호치킨 림프종에 속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결국은 면역세포 종류별로 여러 가지 림프종이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면역세포가 T세포와 그 다음에 B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류도 이렇게 B세포와 T세포 이렇게 림프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7%가 이 T세포로 이루어진 T셀 림프종이고요. 그 중에서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1% 정도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균상식종과 그리고 비슷한 질환인 세자리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제가 피부 림프종을 설명드리기 전에 피부에는 어떤 면역 세포들이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피부에도 그 면역 세포가 크게 T세포와 B세포가 있고 T세포가 훨씬 더 B세포보다는 그 분포나 그 구성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세포도 하나의 종류가 아니고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알파, 베타라는 T세포가 있고 감마, 데타, 그 다음에 NKT3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알파, 베타라는 T세포이고 대부분의 피부 림프종도 이 알파, 베타 T세포에서 기원을 합니다. 근데 그 알파, 베타 T세포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각각에서 기원하는 피부 림프종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알파, 베타 T 림프구에는 이렇게 많은 림프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균상식종은 주로 그 중에서도 CD4 양성 T세포에서 대부분이 기원을 하게 되고 일부 균상식종은 CD8번 T세포에서 기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원발 피부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발 피부 림프종은 다른 장기, 특히나 임파선이나 혈액이나 이렇게 다른 장기에 원발 병변이 없이 단독으로 이렇게 피부에서 시작되는 림프종을 원발 피부 림프종이라고 우리가 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비호지킨 림프종이 약 4%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임파선, 림프절의 이외의 장기에 발생하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19%가
원발성 피부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기원한 세포에 따라서 T세포 피부 림프종이 있고 B세포 피부 림프종이 있는데 역시나 T세포가 더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T세포로 구성된 T세포 피부 림프종이 약 70에서 80%고 나머지가 이제 B세포에서 기원한 피부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원발 림프종에는 역시 그 WHO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15개 종류의 그런 피부 원발 림프종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균상식종이라는 피부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약 국내 데이터도 그렇고 약 40에서 40% 정도가 전체 피부 원발 림프종의 약 40% 정도가 균상식종이 차지하게 되겠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고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편히 이해하시기에 뭐 착한 암이라고 할 정도로 5년 생존율이 한 80에서 90%가 되는 정도로 비교적 얌전하고 착한 암에 속하는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 국내 전체적인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 아산병원 피부 림프종 통계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역시나 균상식종이 전체 비중에서 약 40에서 50%.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 보시면 최근에 좀 더 피부 림프종이 그 구성 비중에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림프종에서 가장 흔한 것이 피부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균상식종이고 약 40에서 50%가 피부 림프종 전체의 40에서 50%가 균상식종으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데이터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피부 림프종, 원발 림프종은 점차 진단 건수와 발생 건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만 봐도 최근의 데이터가 좀 없긴 한데요. 계속 그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도 피부 림프종으로 이렇게 진료실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림프구라는 면역세포가 왜 피부 림프종이 피부에만 생기고 다른 림프구라는 면역세포가 더 많은 임파선이나 그런 데 안 생기고 피부에 생기냐? 림프구라는 아까 조금 면역세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림프구라는 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림프구라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피부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림프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CCR4라는 수용체를 발현하는 림프구가 주로 이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용체로 있음으로 해서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체를 발현하는 림프구가 피부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주로는 이런 림프구 종류에서 악성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 림프종이 생기고 주로는 균상식종이라는 그런 림프종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부에 주로 존재하는 이런 림프구가 다른 장기, 특히 임파선이나 혈액 쪽으로는 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병변에는 주로 피부에만 이렇게 림프종이 있게 됐고요. 초기에는 임파선이나 림프절이나 혈액에는 이렇게 그 림프종이 존재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CCR4와 그다음에 이게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용체와 그 라이간드라는 이게 결합을 통해서 피부에만 존재하는 그 특성화된 그런 림프구에서 발생하는 게 피부 림프종이고 대표적인 게 균상식종이 되겠습니다. 균상식종이 그러면 계속 피부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처음에 초기 병변이 주로 피부에만 존재하고 피부에만 특성화되어 있는 림프구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뭐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주로 피부에만 국한돼서 림프종이 이렇게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질환 경과를 보면 약 3분의 1에서는 이 피부 림프종이 처음에는 피부에서 생겼지만 임파선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이렇게 혈액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불량하고 치료 방법도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균상식종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3분의 1의 환자에서는 이런 다른 장기로 침범이나 진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님과 방사능 종양학과 송시열 교수님께서 그 치료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병변을 보면 정말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기에는 건조해서
생기는 이렇게 건조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게 습진과 같은 발진이냐 아니냐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초기 병변을 지나치고 진단이 늦어서 임파선이 이렇게 많이 부어서 그때는 이미 피부 림프종 자체가 피부 병변을 지나서 3기, 4기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림프절이 이렇게 많이 임파선이 부었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균상식 쪽은 피부에서 시작되고 피부 병변이 병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차차 진행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습진처럼 보이죠. 습진처럼 그냥 붉은색으로 주로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편편하게 그냥 각질이 좀 있는 병변으로 언뜻 보면 뭐 아토피나 뭐 건선이라고도 표현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습진처럼 이렇게 발진이 있는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 이렇게 그 피부 병변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플락, 한글로는 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처음에 반기를 지나서 판기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병변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종양 덩어리라고 하죠. 튜머 스테이지, 종양기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피부가 그냥 홍피증이라고 하는데요. 새빨간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피부가 거의 다 붉은 정도로 이렇게 균상식종이 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습진처럼 보이고 그냥 홍조만 이게 발진만 있는 형태로 피부 림프종, 균상식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환자가 그냥 습진이나 아토피나 건선으로 오인되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아주 얌전한 림프종이기 때문에 뭐 3년이 지나고 6년 정도 이렇게 좀 몇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피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직 뭐 1기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진행이 비교적 느린 그런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게 뭐 그냥 약간 피부가 자극된 게 아니냐 이렇게 그냥 반기라고 아주 편편한 그냥 붉은색 발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진단을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조직 검사나 이렇게 진단적인 도구를 사용을 하더라도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판기라고 병변이 좀 더 두꺼워진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주로는 이렇게 햇볕에 가려진 부위, 그래서 얼굴이나 이렇게 팔다리 쪽보다는 이렇게 우리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몸통이나 팔다리에서도 좀 더 근접되어 있는 몸통에 근접되어 있는 부위에 좀 흔히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변이 진행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판이나 반 이렇게 편편했고 약간 튀어나온 병변에서 이렇게 덩어리들이 생기면 이제 이게 병이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치료가 피부과뿐만 아니라 여러 종양내과와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의 치료 전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조금 그 쇠자리 증후군이라고 균상식종이랑 비슷하고 일부에서 아직은 조금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균상식종의 그런 I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쇠자리 증후군에서 이렇게 홍피증으로 나타나고 쇠자리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균상식종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가 다 각질이 벗겨지고 붉게 그냥 나타나는 병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만 있을 때는 역시 조직 검사가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부에 여기 표피층이라고 하는데요. 표피층에 이게 검은색이 이게 이제 비정형성 균상식종에서 보이는 그런 림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냥 습진이나 이렇게 약간의 그냥 발진으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균상식종이 잘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튼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임상적 소견과 병리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진단을 드리게 되는데요. 한두 번의 조직 검사로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초기에는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좀 진단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진단을 해드리는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이제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해야 돼야 달라지고 있는데요. 피부 림프종인 만큼 일단 병기에서는 피부 병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부 병변의 그런 범위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반이냐, 판이냐, 그리고 종양 덩어리가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가 1, 2, 3, 4기로 구분하는데요. 반이나 판 이렇게 편편한 피부 병변으로 구성이 되면 병기 1기나 아니면 2기 전반인데요. 이 종양 덩어리가 생기면 병기가 전체적으로 2기 후반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약 70%의 환자는 진단 시에 반이나 판, 그래서 보통은 1기 또는 2기 전반부에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병기 전체적으로 병기를 나올 때는 이런 피부 병변뿐만 아니라 이제 임파선 의 침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다른 타 장기의 침범 정도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진행을 하면 이 균상식종 세포가 혈액에도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의 침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TNM 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기, 2기, 3기, 4기를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병기에 따른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반이나 판이면 그래도 초기 병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데요. 1기와 2기 초반 전반기가 되겠고요. 종양 덩어리가 생기면 2기 후반 때, 그리고 홍피증,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피가 붉으면 3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학적으로 명확한 임파선 침범이 있거나 말초 혈액에 이런 균상식종 세포, 세자리 세포라는 그런 게 관찰이 된다면 4기로 이렇게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른 암종과 비슷하게 병기가 가장 예후를 예측하고 가장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 전반기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치료가 잘 될 수 있고 피부과 치료만으로도 잘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2기 후반대가 되면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부과뿐만 아니라 종양내과 교수님,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환자분 예후에 있어서 조금 저희도 잘 조심스럽게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피부에 반이나 판이 있을 때는 1기 초기, 1기 후반 정도가 되겠고 임파선이나 말초 혈액이 있으면 3, 4기인데 그때는 예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피부 병변만 있을 때 초기에 진단이 되고 적절히 치료가 중재가 된다면 평생 동안 큰 건강학적인 문제 없이도 질환을 끌고 갈 수 있고 완치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결국은 피부에서 병변이 시작되지만 임파선 그리고 혈액 그리고 기타 장기에 다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구획을 나눠서 평가를 하고 그 구획을 다 평가를 하고 적절하게 병기가 분류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각각의 피부, 혈액, 임파선, 장기별로 각각 질병 구획을 나눠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각각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 피부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병변 자체도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병변의 형태도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있을 때는 피부과 의사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고 다양한 피부 병변에 대한 또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의 눈이 필요한 거고요. 이 질환이 결국은 이제 뭐 임파선이나 혈액 여러 장기에 침범 가능하기 때문에 종양내과와 그다음에 방사선종양학과와 같은 그리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병리과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 여러 과의 협의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피부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그리고 종양내과, 혈액내과 이렇게 여러 과의 협진을 통해서 치료 전략을 세워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치료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병기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치료가 국소 연고제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광선 치료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을 하면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전신 치료로 항암요법 그리고 최근에 뭐 표적 치료제 요법이 있는데요. 강선 치료는 뭐 거의 모든 병기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이제 조금 진행이 됐을 때 2기 전반부나 그 이후 2기 후반부부터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요법 중에서도 이렇게 항암제 외에도 레티노이드라는 그런 경구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후반
부나 그때부터는 이렇게 레티노이드라는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런 약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저희가 독성이 좀 덜한 메소트렉세이트라는 그런 항암제를 조금 처음부터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 시기가 지난 후반기 병기에서는 이런 약제는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나 여러 가지 약제를 이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병기마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광선 치료입니다. 광선 치료는 크게 자외선 B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A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1, 2, 3, 4 모든 병기에 이렇게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적용하고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초기 병변의 초기 병기에서는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이 되면 방사선경락과에 가셔서 이런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3기나 4기에서는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으로부터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 이런 내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피부 직접 치료를 조금 설명드리면 연고제가 먼저 있습니다. 뭐 흔히 아시는 뭐 습진이나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있고요. 이미키모드라는 약간 면역 치료 개념의 그런 연고제도 있고, 그다음에 레티노이드 계열의 연고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고제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 그 광선 치료, 자외선 B와 자외선 A로 나눠지는 이 광선 치료를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 또한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직접 치료에 포함이 되는 치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직접 치료가 국내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스테로이드 연고는 병기 균상식종의 초기에 이렇게 이용 가능한데요. 우리 뭐 습진이나 아토피 이런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스테로이드 연고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균상식종의 연고제라서 그동안 치료 효과나 치료 근거가 많은 그 나이트로젠 머스타드라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의 그런 연고가 있는데 조금 국내에서는 이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고요. 이미키모드라는 연고는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광선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국내에서도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고제 간단히 보시면 스테로이드 연고는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이용되는데요. 제한이 있습니다. 초기 병변에서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초기에서만 뭐 발라보시면 조금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약간 이제 처음 시기를 지나서 반 또는 판인데 뭐 연고제나 강선 치료로 잘 안 좋아질 때는 이런 이미키모드 국내에서는 알다라 크림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약 설명서에 보면 항바이러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는 성기 사마귀 치료제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약제가 균상식종의 그런 초기 병변이지만 약간 광선 치료나 기존의 다른 연고로 치료가 안 될 때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나이트로젠 연고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이용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을 해보고 싶지만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균상식종의 초기 병변과 그리고 전 병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 광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병원에 가시면 광선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이렇게 다 광선 치료기 자외선 A나 B가 이렇게 조사가 되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외선을 전신에 쪼게 되는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렇게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하게 됐고요. 한 번 치료하실 때마다 거의 5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보통 시작을 하면 수개월간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피부에 있는 균상식종 병변이 다 없다 하더라도 없어진 이후에도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유지치료요법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A 치료와 자외선 B 치료가 있는데요. 효과면에 있어서는 자외선 A를 이용한 강선 치료가 조금은 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A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광감인제라는 약품을 복용을 해야 되고 발라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제로 인해서 피부암이 2차적으로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 광감인제를 복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부분은 자외선 B를 이용한 광선 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면에 있어서는 뭐 초기 병변에서는 거의 80에서 90% 그렇게 반응이 있다고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치료를 중단하면 어떻겠냐? 중단을 다 좋아져서 이제 중단했다. 그러면 약 50%는 재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 병변에서 또 그 재발 병변이 발견된다면 자외선 치료에 잘 반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경구 레티노이드 약제가 있습니다. 먹는 약인데요. 항암제는 아닙니다. 레티노이드, 바이타민 A에서 이렇게 유도된 물질이고요. 레티노이드 계열 약제가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질환에 사용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뭐 레티노이드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여드름 약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피부에 또 주사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적용이 되고 건선 질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벡사로텐이라고 특이한 이게 아무튼 레티노이드 약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슬프게도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좀 역할이 비슷한 여러 가지 레티노이드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한포진 손습진에 이용되는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 약제가 있는데 벡사로텐과 작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드름에 쓰는 레티노이드 경구제 또한 균상식종의 초기 병변에서는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레티노이드는 피부과에서는 여드름이나 이렇게 건선에 이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알리톡이라고 이렇게 알리트레티노인이라는 레티노이드가 손습진에 이용되고 한포진이라는 손습진에 이용되는 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역할 자체가 앞서 설명된 벡사로텐이라는 레티노이드 계열의 약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균상식종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레티노이드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데이터가 많고 연구가 많이 된 게 벡사로텐이라는 그런 레티노이드 계열인데 국내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명드렸듯이 피부과 초기 병변에서는 바르는 약과 그 다음에 광선 치료를 적용하고 그 진행된 병변에서는 이제 이런 그 방사능 치료와 여러 가지 항암요법, 전신요법을 하게 되겠는데요. 항암요법도 어디의 병이 아까 제가 구획이라고 설명드렸죠. 혈액이냐 임파선이냐 따라서 다 적용되는 약제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방사능 치료에 대해서는 그 저희 병원 송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이 종양내과 전신요법 치료에 대해서는 윤덕혁 교수님께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받았던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송시열입니다. 오늘은 그 앞서 이유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균상 식육종에 여러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 일부 진행된 병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뭐 치료 전반이라기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계는 많이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 선형 가속기라고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X선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다른 형태의 그 피부 방사선 치료 기계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선형 가속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고 피부암의 방사선 치료도 이 선형 가속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방사선 치료 선형 가속기인데요. 기본 설명을 드리면 전기를 이용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자를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어떤 그 금속의 물체에 부딪히게 해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환자분의 몸속으로 엑스레이가 통과하는 여기 그림 보시면 요 피부가 바깥에 있다고 하면 피부 내로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엑스레이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폐암 환자분인데 이렇게 저희가 피부를 통과한 다음에 더 깊숙한 곳 이런 곳을 뭐 심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부에 있는 종양을 방사선을 쏘여가지고 이렇게 없애고자 하는 게 방사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이런 종양, 그 애과 부위에 있는 건데요. 근육에 있는 이런 종양들을 효과적으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피부암에서 봤을 때에는 요 밑쪽에 있는 파란색이라든지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선형 가속기에 나오고 있는 X선입니다. 이 X선을
이 심부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피부를 너무 많이 손상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는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런 X선을 이용을 해서 피부를 치료를 하려면 이 피부에 센 양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배 내지 3배 정도의 X선이 이 심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X선 치료는 별로 그렇게 피부암의 방아선 치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것은 거의 한 100년 전 정도에 치료하던 방아선 치료 기계인데 저에너지 X선 치료 기계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피부에 많이 들어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것도 또한 심부에도 꽤 많은 X선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X선이라고 하는 저희 방아선 치료의 그 도구는 일단 피부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피부에 다양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런 종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희가 심부 종양을 치료하는 방아선에 비해서는 좀 다르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을 가속을 해서 이렇게 심부에 주는 걸 X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부를 치료할 때에는 이 전자를 X선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전자를 그대로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이 전자들을 피부에다 이렇게 흩뿌리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시면 X선은 이렇게 심부에 들어가는데 전자선은 가능하면 심부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피부 쪽으로만 몰려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선, 영어로는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자선 방아선 치료가 피부 방아선 치료에 사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X선들은 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깊이 들어갈 때 피부를 보호하면서 들어가는 목적이었고 따라서 반대로 피부를 치료하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자선은 이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서부터가 피부라고 하면 피부에서 이제 깊이가 들어가는 건데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피부를 치료할 때에는 이렇게 피부 밑으로 해서 2cm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그 방아선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전자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전자선은 피부에서 봤을 때 상당히 X선에 비해서 많은 양이 들어가는 방아선 조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치료하는 환자분을 한 2-3분 보여드리면 이렇게 피부에 림프종이 있을 때 이렇게 피부만 좀 태워내고 속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게 해서 종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피부에 상당히 얕은 곳에 있는 병이 있을 때에도 방아선 치료를 해주면 뭐 거의 흔적 없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방아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선입견으로 굉장히 좀 무서운 치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효과적으로 잘 조절을 하면은 피부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효과적으로 방아선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종양으로 크게 나와 있는 이렇게 코 위에 있는 종양이었는데 이러한 종양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별 흔적 없이 저희가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씩은 이렇게 조그만한 게 아니고 뭐 팔이라든지 다리에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피부암들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카포지 6종이라고 하는 환자분인데요. 저희가 예전 방식대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넓은 곳을 치료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안쪽에 있는 그 뼈까지 다 치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뼈에는 병도 없는데 그 뼈까지 모든 방아선이 들어가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장치를 전자선을 이렇게 흩뿌려지는 장치들을 좀 고안을 해서 이렇게 전자선을 쏘여주면 이렇게 주위에 막 돌아다니면서 피부에만 이렇게 침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넓은 부위에서도 이렇게 피부에 뭐 한 1cm 정도 깊이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다리가 많이 붓지 않게 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치료를 현재는 여러 환자분들께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피부에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종양들이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다 평평해지면서 색깔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자선 방아선 치료를 이용해서 균상 식육종을 치료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신 피부 전자선 치료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전자선 치료가
부분 쪽이라든지 아니면 팔, 다리 일부분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을 때 치료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균상식육종은 앞에서 이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 뭐 팔, 얼굴, 그 다음에 몸통, 다리 모든 부분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을 전신을 치료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영어로는 TSEI, 뭐 TSEBT, 한국말로 하면 전신 피부 전자선 방아선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아선 치료 기계가 이렇게 있고, 보통은 저희가 치료할 때에는 환자분이 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전신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을 상당히 멀리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선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치료를 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이렇게 아크릴판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전자선을 맞으면 탁 이렇게 흩뿌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을 막 뿌리는 것처럼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신을 다 치료하고 있는데, 이 전자선은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침투하는 깊이가 뭐 깊어도 한 1cm, 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앞면을 보고 서 있으면 앞쪽은 들어가지만 뒤쪽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자세를 요게 보시면 앞에서 서 있는 모습, 저희가 뒤를 보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앞에서 왼쪽 옆, 뭐 앞에서 오른쪽 옆, 그 다음에 뒤에서 왼쪽 옆, 뒤에서 오른쪽 옆,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의 자세를 취해서 가능한 골고루 전신에 방아선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세를 6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취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세를 좀 잘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이 약간 내려오거나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 때문에 방아선이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아선 치료를 하러 처음 오실 때에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교육을 하시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면도 없진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잘 적응을 하셔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로 치료를 끝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치료를 아주 역사적으로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4번씩 오셔서 한 30분 정도 치료를 하셨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주일에 1번씩 오셔서 치료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한 3주, 좀 굉장히 길면은 9주까지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뿐만 아니고 국소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균상식육종이 있을 때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서 얼굴에만 이렇게 모양대로 거의 저희가 마스크를 만드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균상식육종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균상식육종을 치료를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평평해지는 이런 결과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아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방아선 치료는 어쨌든 균상식육종에서 일부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의 그 호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림프종과 다발굴수종의 진료를 맡고 있는 윤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어서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이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개괄적으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이라는 병은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그래서 혈액세포 중에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변형이 된 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께 백혈병의 친척이 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병은 보통은 이제 혹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원래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림프군은 우리 몸의 경찰과 같은 존재인데 가끔 이렇게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림프종이라는 병이 조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림프종인데 림프종의 종류가 조직형의 형태로 분류를 했을 때 한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림프종이라는 병은 몸의 어느 장기라도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범하는 장기에 따른 치료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피부 림프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은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법입니다. 근데 앞에서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좀 피부 림프종은 조금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피부에 분포하는 병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광선 치료, 또 이런 방사선 치료, 이런 피부 국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영어로 된 슬라이드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불행 중 다행히 사실은 한 70% 정도 되는 병은 피부에 국한이 되어 있어서 피부 질환에 준하는 국소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러나 다만 일부 약 30% 정도의 환자분들은 조금 더 병이 진행된 경우여서 주로는 이런 분들이 이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기 병변인 경우도 대부분은 피부 국소 치료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국소 피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험이 많은 피부과 의사, 또 조직을 보고 진단을, 현미경을 보고 진단을 해주신 병리과 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학제적 진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항암제는 저희가 이제 독성 항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성이 불가피하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런 항암제는 암세포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빨리 자라는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일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강 내의 상피세포가 같이 공격을 받아서 궤양이 생긴다든지 또는 탈모가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는 만약에 이 떨어지는 곳에 아군과 적군이 함께 교전을 벌이고 있다면 사실 아군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피부 림프종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독성 항암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저희가 MTX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기도 하는 메소트릭세이트 항대사 항암제고요. 또 젬시타빈, 독소루비신 이런 그 종양 암세포 내의 DNA의 복제를 억제하는 이런 치료법들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이런 독성 항암제는 몇 가지 부작용이 좀 불가피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피부 림프종의 경우는 조금 항암제에 대한 반응률이 다른 림프종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암세포가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폭탄이 아니라 미사일을 쏘면 되겠죠. 그러면 숨어 있는 암세포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치료제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표적 치료제라고 하고, 표적 치료제 중에서도 물론 먹는 약도 있지만
이제 가장 정밀도가 높은 표적 치료제는 일반적으로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항체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수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는데 이 항체의 특징은 아주 특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항체는 이렇게 생긴 항원에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체는 이런 육각형이나 원형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항체는 원의 모양으로 된 항원에만 반응을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성이 높아서 이런 항체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상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죽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균상식육종에도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좌측의 포텔리지오라는 항체 치료제는 CCR4라는 항원에 결합을 해서 균상식육종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이고요. 우측의 에드세트리스라는 치료제는 이 CD30이라는 항원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체에 항암제, 강력한 항암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폭탄이 터지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는 피부 림프종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시행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BV라고 표시된 것이 이제 에드세트리스라는 약인데 100명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약 6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병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대조군으로 사용했던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MTX나 백사로틴과 같은 치료제는 근데 조금 실망스럽게도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에서만 병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포텔리지오라는 치료제도 비교군으로 사용한 치료제는 한 5% 정도만 좋아졌는데 한 30% 정도 환자분들이 질환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되기까지의 시간을 저희가 비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에드세트리스라는 약이 비교군과 비교해서 3.5개월 대 17개월 정도로 위험도를 한 70%, 60% 정도 낮추는 결과를 보였고 포텔리지오의 경우에도 약 3개월 대 한 8개월 정도로 위험률을 약 절반 정도 낮추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진행이 많이 된 균상식육종은 완치를 저희가 얻기는 사실 현재 존재하는 치료법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 비교적 전신 상태가 아주 좋으시면서 먼저 했던 항암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고 또 바람직하게는 형제 중에 유전자형이 맞는 형제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로부터 조혈모 세포를 채집을 해서 치료제로 투입을 하는, 물론 이제 그 전에 강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저희가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된 표여서 죄송하지만 다만 아주 드문 병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치료법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치료에는 아주 강한 면역 억제가 불가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 관련 사망률, 재발을 하진 않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적절한 공여자가 있고 환자분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에 한해서 사실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는 진행성 질환에 사용이 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차 요법은 경구 MTX 요법입니다. 저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항체 표적 치료제는 이런 1차 치료제를 사용한 이후에도 병이 진행하는 경우에 국한된 경우로 다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적응증이 2차 요법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세트리스라는 치료제는 CD30이라는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이 균상식육종 환자분들의 경우에 CD30이 양성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환자분의 검체 중에서도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반복적인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에드세트리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은 포텔리주라는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건강보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이러한 이식술을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우분들께서 사전에 균상식육종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균상식육종과 세자리 증후군은 같은 질환인가요? 둘 다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혹시 좀 이우진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균상식육종 세자리 증후군 우리가 암을 분류할 때 가장 근거가 있는 자료가 WHO 분류 기준인데요. 예전에는 세자리 증후군이 단순하게 그냥 균상식육종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피부 림프종 세포가 혈액으로 이렇게 침범되고 혈액에 이상한 균상식육종 세포가 보이면 세자리 증후군이고 그래서 많이 진행된 균상식육종의 그런 병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세포 기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윤덕현 교수님께도 좀 설명해 드렸고 제가 강의 때도 좀 언급을 했지만 CCR4라는 그런 수용체를 발현하는 림프구 면역 세포에서 이렇게 악성화된 게 균상식육종인데 그거와 비슷하게 그 세포들 중에서도 CCR7이라는 수용체를 같이 발현하는 그 세포들로 구성된 게 세자리 증후군의 구성 암세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기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 증상만 봐도 세자리 증후군 보통 홍피증, 아까 제가 처음 강의에서 여러 가지 피부병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홍피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세자리 증후군이 아까 제가 진단 시에 피부 조직 검사에서 균상식종 세포를 피부 표피나 그런 데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자리 증후군은 주로는 임상 양상이 홍피증으로 생기고 세자리 증후군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렇게 피부 조직 검사를 해보면 보통의 균상식종에서 보이는 그런 균상식종 세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세포 기원도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진단 과정에서 보면 조직 검사상에서의 보이는 소견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피부 병변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홍피증 외에도 쇠자리 증후군에서는 여러 가지 손발에 좀 특징적인 병변이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균상식종이 아주 진행된 형태에서 혈액 침범이 있는 그런 분류가 있죠. 진행된 분류가 있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쇠자리 증후군은 처음부터 특정 그 림프구 면역세포에서 기원을 하고 그런 세포들이 처음부터 피부와 혈액을 함께 침범하는 그런 균상식종과는 조금 다른 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료 방법도 다르고요. 최근에는 쇠자리 증후군에서는 그래서 아까 윤덕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그런 표적 치료제를 처음부터 조금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가요? 균상식종은 제가 처음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초기 1기, 2기만 해도 치료율이 좋고요. 1기에서는 그 피부과에서 적용하는 강선 치료만 하더라도 거의 반응률이 90% 그리고 완치율도 거의 90%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치료를 중단했을 때 재발률도 있겠지만 균상식종이 1기, 2기에서는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쇠자리 증후군도 아직까지는 치료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지만 최근에 그렇게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고 있고 향후에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사실 다른 병이고요. 네, 그죠? 네. 네, 최근에는 그리고, 다른 병으로 네, 그리고 치료적인 면에서도 조금 다른 면이 네. 있고 제가 설명드린 포텔리지오라는 약은 특히 이제 혈액에 주로 있는 쇠자리 증후군에서는 사실 한 60% 정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속히 환우분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선 및 방사선 치료 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현재 치료 옵션에 어떤 것이 있나요? 있다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이우진 교수님도 사실 처음에 강의에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항암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거꾸로 다양하다는 얘기는 손꼽을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강의에서 보여드린 그런 치료법 정도가 사실 국내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인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조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일부 조금 더 치료 옵션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그런 치료법들이 국내에도 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발로 인한 치료 시 치료의 효과는 이전과 동일한가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항암제의 경우에는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 치료 차수가 넘어가게 되면서 치료의 효과는 일반적으로는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했던 항암요법에 잘 죽을 수 있는 순한 암세포는 먼저 하는 치료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는 암세포는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독한 암세포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독한 암세포들이 살아남아서 증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치료 효과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기존의 치료법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앞의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이것은 보통 진행성 질환에서의 일반적인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것과는 다르게 이유진 교수님 그 초기 환우분들의 경우에는 광선 치료를 했다가 재발하는 경우에 또 광선 치료가 또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앞서 그 윤덕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균상식종이라는 암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병변에서는 그 광선 치료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린 한 90% 정도에서는 반응이 있고 그걸로 병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중단했을 때 지금까지 뭐 여러 데이터가 있지만
보통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또 재발이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재발을 했을 때 그럼 다시 강선 치료를 적용을 하는 게 맞느냐? 역시나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발을 하더라도 역시나 그 재발 시점에서 병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치료를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비슷하게 뭐 그냥 초기 병변으로 재발이 됐다 그러면 역시나 이전과 같이 강선 치료를 적용하고요. 광선 치료에 대한 역시나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재발 병변이 초기라면 광선 치료와 경구 레티노이드 그 정도 약제를 이용하게 되고 역시나 효과가 좋고, 단 재발하는 경과가 좀 많이 보인다 그런 분들한테서는 광선 치료를 좀 병변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 치료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지 치료가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치료를 저희가 설명드릴 때 치료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환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그런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재발을 좀 막기 위해서 초기 병변이라면 아직까지는 피부 병변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강선 치료를 주 보통 2회 정도 하시는데요. 병변이 사라지고 나서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 치료 요법은 주 1회나 한 2주에 1회 정도 유지 치료를 재발이 많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송시열 교수님, 아무튼간에 정말 굉장히 큰 혹이 있었던 환우분들이 방사선 치료한 다음에 깨끗해져가지고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제 같이 진료실에서 보면서 이제 치료 효과에 감탄하기도 하고 같이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제 방사선 치료의 초기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가 또 사실 비슷한 부위에 또 좀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조금 다시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받은 곳은 뭐 다시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 아마 들으셨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몸속 깊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여러 가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균상 식욕종은 이 림프종의 일종은 방사선 치료 양이 아주 초기에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던 경우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뭐 몇 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년 지나서 다시 생기는 균상 식이종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정도로까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했던 곳이니까 피부 반응을 조금 더 제 관찰을 좀 더 세심하게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재발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치료가 있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자분들을 뵐 때가 사실은 저희도 가장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까지 적용이 되지 않은 치료법이 있다면 이제 그런 치료법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소치료법과 또 전신치료법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치료법은 림프종을 비롯한 암의 재발 기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치료법들, 특히 암세포의 생존과 관련되는 신호전달 체계를 차단하는 그런 여러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암이든 최근에 면역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균상식육종의 경우에도 그런 치료법들을 시도하는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치료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발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모니터링이 필요할까요? 이유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있었던 치료 이유라고 하시면 관리, 결국은 뭐 여러 치료를 하고 피부 병변이나 뭐 진행된
균상식종에서 뭐 임파선 침범이나 그런 게 다 완치가 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치료로 피부 병변이 사라지면 역시나 재발을 할 때는 보통은 이게 피부에서 생기는 림프종이기 때문에 재발을 하더라도 피부 병변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병변에서 광선 치료나 이런 걸 하시고 피부 깨끗해지셨으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유지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몇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뵙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피부에 뭐가 생기는지 잘 보셔야 된다. 근데 또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피부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설명드릴 때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재발률이 높다는 건 어느 정도 또 아시니까 재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처음에 재발이 되면 피부에 뭔가 이렇게 습진처럼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재발률이 높지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 예, 재발이 된다 하더라도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적용이 되면 치료 반응은 좋다. 그렇게 좀 안심을 해드리고 있게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리는 역시나 뭐 아무튼 피부에 뭐가 생기는지를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피부 병변 없이 그냥 뭐 혈액이나 아니면 임파선으로 이렇게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아무튼 피부 병변 위주로 재발 여부를 평가를 하고 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환우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